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창의 스티브 잡스 창의력으로 세계를 바꾸다. 인문학 맛보기 스티브 잡스 1955년부터 2011년 미국의 기업가이자 애플사의 창업자. 창조와 혁신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 애플사는 미국의 컴퓨터 회사예요.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유명한 전자제품에는 애플사를 상징하는 사과 마크가 붙어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 애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가 21살 때 세운 회사예요. 사람들은 흔히 스티브 잡스를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 천재라고 부른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호기심이 많은 말썽꾸러기.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 하나에 휴대폰과 컴퓨터의 기능이 둘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맨 처음 만든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베풀장, 근본본, 사람인.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 사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잡스는 휴대폰과 컴퓨터라는 전혀 다른 제품을 하나로 뭉쳐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위대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잡스는 융합의 천재다. 융합은 서로 다른 것들을 잘 섞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발명에 못지않게 뛰어난 창의성이 있어야 해요. 창의성, 비롯할 창, 뜻의, 성품성,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을 뜻하는 말. 스마트폰 역시 융합 기술을 통해 탄생한 가장 창의적인 물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를 융합의 천재라고 하는지 알겠지요?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초로 만든 물건은 스마트폰만이 아니에요. 그는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개인용, 낮게, 사람인, 쓸용, 개인이 쓰거나 개인을 위하여 씀. 물론 잡스 말고도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은 여럿 있어요.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일반인들은 개인용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거야 원. 사용법은 어떻게든 배우면 되겠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공간, 빌공, 사이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은 컴퓨터가 좋다는 것은 알아도 집에 들여놓고 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컴퓨터는 물건 자체가 하나같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에요. 초기 컴퓨터는 높이가 거의 3m에 길이 26m, 무게가 무려 3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어요. 가장 작은 것이라 해도 보통 장롱만큼은 되고 사용법도 무척 까다로워 국가와 기업 같은 큰 조직에서나 쓸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스티브 잡스가 이 컴퓨터를 오늘날의 소형 컴퓨터로 만들 생각을 한 것은 겨우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초등학생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변화, 변할 변, 될 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바뀌어 달라짐. 저 컴퓨터를 내 방에 들여놓을 수 없을까? 잡스가 거대한 컴퓨터의 몸집을 확 줄여 자신의 방에 들여놓고 자유롭게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혁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혁신, 가죽혁, 새신, 오래된 것이나 원래 하던 것을 완전히 뜯어 고침. 1955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운명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어요. 순탄, 순할 순, 평탄할 탄, 아무 탈 없이 순조롭다는 뜻.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태어나자마자 다른 집에 보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친아빠는 아이를 입양시키기 전에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 내걸었어요. 입양, 들립, 기를 양.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음. 이 아이를 꼭 대학까지 마치게 해주세요. 친아빠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찾아온 폴과 클라라라는 젊은 부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책임지고 대학까지 졸업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폴과 클라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다음에야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에게 스티븐 폴 잡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잡스의 양부모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들이었어요. 아빠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중고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중퇴, 가운데 중, 물러날 퇴. 학생이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여 도중에 그만둠. 중고차, 가운데 중, 옛고, 수레차.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여 조금 낡은 차.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요. 한때 아빠의 꿈은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잡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잡스가 자라 장난감이 필요한 나이가 되자 아빠는 부속품을 뜯어 조립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놀게 했어요. 좋은 물건도 내부가 허술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란다. 아빠는 잡스에게 어떤 물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때만 해도 잡스는 아빠가 가르쳐주는 일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보다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주말마다 잡스를 중고 부품 가게에 데려가 라디오나 전축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해 주었어요. 어른이 되면 예전에 무심코 들은 한마디가 불쑥 되살아나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 아빠가 들려준 말은 잡스가 만드는 모든 제품의 철학이 되었어요. 철학, 밝을 철, 배울 학,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등을 이르는 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산할 것.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유일무이한 제품만을 만든다. 유일무이, 오직유, 한일, 없을무, 두이.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잡스가 평소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아빠와 값싸고 질 좋은 부품을 구하러 중고품 가게를 돌아다녔던 일은 잡스가 물건을 대하는 안목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잡스가 사는 동네에는 어떤 건축가가 설계한 깔끔하고 단순한 구조의 아담한 주택들이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잡스는 이때 느낀 강렬한 느낌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애플사를 창립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컴퓨터 디자인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잡스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원한 비밀은 없어.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줍시다. 영원, 길영, 멀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그래요. 커서 입양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 지금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잘 보듬어 줍시다. 두 분은 잡스에게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친부모님한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두 분은 잡스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정성껏 보살폈어요. 스티브,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야 돼.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당당, 집당.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 잡스는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너무 특별한 아이여서 그랬을까요? 어린 잡스는 정말이지 못 말리는 호기심쟁이였어요. 한 번은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잡스가 비틀거리며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는 식탁에 설거지를 하려고 놓아두었던 맥주잔이 깨끗이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 설마 이걸 마신 거니? 무슨 주스가 이렇게 써? 어린 잡스는 횡설수설했어요. 횡설수설, 가로횡, 말씀설, 세울수, 말씀설. 말에 조리가 없이 이러쿵저러쿵 짓거리는 것.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아빠가 남긴 맥주를 음료수로 착각해 마셔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바퀴벌레 약을 삼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또 어떤 날은 전기 콘센트 구멍에 철사를 집어넣어 감전사고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어요. 감전, 느낄감, 번개전. 전기가 통하는 곳에 신체 일부가 다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 여보, 우리 애가 또 사고를 친 모양이에요.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랐어요. 잡스는 아빠가 큰 마음 먹고 사온 새 라디오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기도 했어요. 분해, 나눌 풀해.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 아빠의 창고에는 온갖 기계와 공구들이 넘쳐났어요. 공구, 장인공, 가출구,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는 기구나 도구. 어린 잡스에게 창고야말로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은 재미없어. 잡스는 장난감을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창고는 거대한 놀이터였고 또한 연구소이자 실험실이었어요. 얘가 하루 종일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창고에서 뭐든 만들고 있겠지. 엄마 아빠가 혹시나 해서 창고문을 열어보면 잡스는 늘 그렇듯이 기계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며 열심히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창고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어. 초등학생이 된 잡스는 자주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학교 공부는 따분하기 짝이 없었어요. 입학 전에 엄마가 글자를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단어를 쓰고 외우는 게 시시했던 거예요. 그저 빨리 창고에 가서 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가 너무 멀다고 투덜거린 거지요. 선생님들한테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고 문제아로 찍혔어요. 집중, 모을집, 가운데 중.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음. 그럴수록 더욱 학교 가기 싫어 결석도 밥 먹듯이 했어요. 하루는 단짝친구랑 선생님 의자에 장난감 폭탄을 설치해서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생님이 둘에게 외쳤어요. 너희는 정말 사고뭉치야. 당장 교실에서 나가! 그날 잡스는 부모님한테 된통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어요. 각오, 깨달을 각, 깨달을 오.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부모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다음부턴 절대 위험한 장난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할게요. 잡스는 부모님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한동안 짓궂은 장난을 계속했어요.
철석, 쇠철, 돌석, 쇠와 돌처럼 매우 굳고 단단한 것을 이르는 말. 몇몇 선생님들은 잡스가 학교에 오는 것마저 꺼릴 정도였어요. 결국 하루는 아빠가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아빠는 잡스를 잘 타이르지 않고 못마땅하게만 여기는 선생님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항의했어요. 항의, 결을항, 의논할 의,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 의견을 주장함.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은 것은 교사 책임이지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서 바보 같은 내용만 달달 외우게 하는 학교가 문제입니다. 잡스가 4학년이 될 때까지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났어요. 어느 날 잡스는 기분이 시무룩해져서 교실 한 구석에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어요. 교실, 가르칠 교, 집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곳. 다음은 수학 시간이에요. 잡스는 선생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어요. 스티브, 선생님이랑 내기하지 않을래? 담임인 힐 선생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힐 선생님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잡스를 야단치지 않는 여선생님이었어요. 이건 5학년 형들이 푸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렴. 네가 숙제를 잘해오면 사탕이랑 상금 5달러를 줄게. 상금, 상줄상, 쇠금.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잘한 일에 대해 격려의 뜻으로 주는 돈. 선생님의 얼굴에는 과연 이 내기에서 누가 이길까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잡스는 꼭 문제를 풀어서 자기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힐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잡스는 꼬박 이틀 만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었어요. 와, 대단하다, 스티브. 힐 선생님은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었어요. 약속대로 사탕과 상금도 받았지요. 약속, 맺을 약, 묶을 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둠. 이때 잡스는 처음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힐 선생님은 그 후로도 몇 번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어요. 사탕이랑 상금은 안 주셔도 돼요, 선생님. 잡스는 힐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처럼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고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커진 건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라디오나 전축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이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잡스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 외에는 질문을 받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아빠는 한참 공부에 열의를 나타내는 잡스에게 과외 공부라도 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었어요. 열의, 더울 열, 뜻의.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 잡스가 사는 동네에 레리랭이라는 엔지니어가 살고 있었어요. 전기나 기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해요. 레리랭은 미국의 유명한 전자통신 기업인 휴렛파커드의 직원이었어요. 기업, 꾀알기, 업.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체. 아빠는 잡스를 레리랭에게 데려가 도움을 청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제 아들에게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웃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습니까? 스티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너라. 레리랭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덕분에 잡스는 전자공학의 기본 원리를 쉽게 깨우치게 되었어요. 스티브, 네 실력을 평가해볼 좋은 기회야. 4학년이 끝나갈 무렵 힐 선생님이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보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오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무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수준, 물수, 준할 준.
사물의 가치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잡스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 학년 빨리 진급하여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진급, 나아갈 진, 등급급, 계급이나 등급, 학년 따위가 올라감. 그리고 이때 평생 잊지 못할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휴렛패커드사의 견학을 간 거예요. 견학, 볼견, 배울학, 실제로 보고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넓히는 것. 이것은 우리 휴렛패커드에서 만든 컴퓨터랍니다. 이 기계 하나로 복잡한 수학 계산도 단번에 끝낼 수 있죠. 레리랭 아저씨가 견학 온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하다니 잡스는 벌어진 일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크면 컴퓨터를 다루는 멋진 엔지니어가 될 거야. 집에 돌아온 잡스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스티브. 아빠가 데려간 곳은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소였어요. 잡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저 컴퓨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휴렛패커드사와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소를 견학한 후로 잡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컴퓨터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거인처럼 덩치가 크고 이상한 기계음을 내는 차가운 네모통 속은 일사불란한 마법의 세계였어요. 일사불란, 하나일, 실사, 안일불, 어지러울란, 질서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양. 사람의 머리로는 몇 시간은 좋게 걸려야 계산할 수 있는 수학 문제도 컴퓨터는 순식간에 풀어냈어요. 잡스는 이때부터 컴퓨터와 사랑에 빠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날마다 아빠의 창고에 틀어박혀서 고장난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축, 하다못해 냉장고까지 뜯어보고 다시 조립해가며 컴퓨터를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스티브, 컴퓨터를 만든 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개선할 방법이 있을 거야. 개선, 고칠 개, 착할 선,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 고칠 점 등을 바꿔서 좋게 만드는 것. 아빠는 항상 곁에서 용기를 주었어요. 중학생이 된 잡스에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패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잡스는 조용히 공부만 하고 싶었지만 몇몇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왔어요. 오늘 한판 제대로 붙어보자. 난 너희하고 싸울 생각 없어. 어쭈, 이게 어디서 까불어? 날이면 날마다 불량한 학생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학교고 뭐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허비, 빌허, 쓸비, 돈이나 시간 따위를 쓸데없이 쓰는 것. 할 수 없이 잡스는 부모님한테 이사를 가자고 졸랐어요. 아빠가 하는 일도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가니? 하지만 이 학교에 계속 다니다가는 진짜 깡패가 돼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잡스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얼마 후 잡스 가족이 이사한 곳은 완전 별세계였어요. 별세계, 나눌별, 인간새, 지경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다른 세계. 인문학 인물탐구 2. 21살의 꿈을 이루다. 지금의 실리콘밸리 지역에 해당하는 로스 엘터스라는 동네가 잡스 가족의 새 보금자리였어요.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청년 사업가들이 성공의 꿈을 키우는 첨단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첨단, 뾰족할 첨, 끝단, 시대, 학문, 기술, 유행 등의 맨 앞.
이 무렵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슈레패커드 같은 큰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전자공학과 출신 기술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차고를 작업실로 꾸며놓고 창의적인 발명이나 연구에 몰두하는 숨은 컴퓨터 실력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잡스는 날마다 그 차고들을 기웃거리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차고, 수레차, 곳집고, 자동차, 버스, 기차 등의 차량을 넣어두는 곳. 넌 왜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항상 혼자 다니니? 그들 중 몇몇은 잡스에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기 일에 바빠서 길게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잡스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이제 잡스는 혼자서 라디오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전자기기의 작동 원리를 웬만큼 깨우치게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텔레비전도 만들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사 오면서 아빠의 단골 손님이 많이 끊기는 바람에 집안 형편은 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자신감, 스스로 믿을 신, 느낄감, 자신이 있다는 느낌. 고등학교에서도 잡스는 여전히 외톨이였어요. 사실은 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에 랭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행복했어요. 하루는 랭 아저씨가 잡스의 휴렛 패커드사로 불러 한 동호회를 소개해 주었어요. 전자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이 도움을 주는 모임이야. 잡스는 랭 아저씨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드디어 관심사가 같은 통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동호회 이름은 탐구자들의 모임이었어요. 탐구자, 찾을 탐, 연구할 구, 사람 자, 진리, 학문 따위를 깊게 파고들어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게 아니라 각자 한 가지씩 과제를 정해서 전자기기를 만들어 보기로 하자. 탐구자들의 모임 회원들은 담당 엔지니어의 제안에 따라 스스로 과제를 선택했어요. 잡스는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주파수 계수기란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몇 번이나 뛰는지 측정하는 기계를 말해요. 측정, 헤아릴 측, 정할 정, 헤아려 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컴퓨터, 라디오, 무전기 등에 주로 쓰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려면 휴레코드에서 판매하는 부품 몇 개가 필요했어요. 판매, 팔판, 팔매, 상품 따위를 돈을 받고 파는 것. 그런데 잡스는 그 당시 신문 배달과 전자상가에서 재고 정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용돈을 벌어 쓰는 처지였어요. 아빠가 나 때문에 자꾸 돈을 쓰게 할 순 없어. 잡스는 몇 번을 망설이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부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잡스가 도움을 요청한 상대는 휴레패커드의 사장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스티브 잡스라고 해요.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장님 회사에서 나온 부품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남은 부품이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나요? 허허, 재미있는 학생이군. 이름이 뭐라고? 슈레패커드의 사장은 유쾌하게 20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감히 고등학생이 얼굴도 모르는 대기업 사장에게 전화로 부품을 요구하는 용기가 가상했던 거예요. 가상, 아름다울 가, 오히려 상, 착하고 기특함을 뜻하는 말. 덕분에 잡스는 원하는 부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제의까지 받았어요. 휴레패커드의 사장이 주선해준 아르바이트는 다름 아닌 주파수 개수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주선, 두루주, 돌선, 일이 잘 되어 가도록 여러 가지로 힘쓰는 것. 잡스는 뛸 듯이 기뻤어요. 비록 나사를 고르는 허드렛 일이었지만 첨단 산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간절히, 뜨겁게, 목마른 사람처럼 희망하라.
설령 남들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움을 청하라. 스티브 잡스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잡스의 특기였어요. 특기, 특별할 특, 재주기.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 왜 안 되는 거지? 왜 꼭 그래야만 하지? 이것은 잡스가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또 동료들에게 늘 물었던 말이에요. 설마 휴레패커드 같은 대기업 사장이 고등학생 말을 들어주려고나 하겠어? 부품은커녕 통화도 힘들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잡스는 직접 부딪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잡스는 이때의 경험을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자서전, 스스로 펼서, 전할 전, 자신의 일생에 대해 지어온 글을 책으로 펴낸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일을 성취하는 사람과 단지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이다. 어느 날, 한 동네에 사는 페르난데스가 잡스에게 말했어요. 전자공학 천재라고 소문난 형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잡스는 전자공학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당시 버클리 공과대학생이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잡스보다 5살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컴퓨터로 인해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이거 진짜 형이 만든 컴퓨터야? 이제껏 자신만만했던 잡스는 워즈니악이 만든 컴퓨터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만만, 스스로 믿을 신, 찰만. 매우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 두 사람은 매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워즈니악은 정말 타고난 엔지니어였어요. 잡스는 자신의 능력에 어렴풋이나마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 한알한, 지경계, 능력이나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직접 기계를 만드는 일만큼은 워즈니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971년 가을, 두 명의 스티브는 짜릿한 모험을 계획했어요. 한 명은 스티브 잡스, 다른 한 명은 스티브 워즈니악이지요. 당시 청년들 사이에는 히피 문화가 가장 유행하고 있었어요. 유행, 흐를유, 단일행, 특정한 사상이나 행동 양식 따위가 일시적으로 널리 퍼짐.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히피라고 해요. 캡틴 크런치 소문 들었어? 어느 날 워즈니악이 잡스에게 솔깃한 뉴스를 전해주었어요. 히피 중 한 명인 캡틴 크런치가 전화를 공짜로 쓰는 일명 블루박스를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두 사람은 곧 블루박스의 간단한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장난감 호루라기가 통신망에 혼선을 일으켜 전화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였어요. 혼선, 섣불혼, 줄선, 전신, 전화, 무선 따위에서 전파가 뒤섞여 통신이 엉클어짐. 혹시나 해서 실험해 보았더니 잡음이 들리는 것과 통화할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볼까? 워즈니악은 대학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자료를 모으고 열심히 부품을 구하러 다녔어요. 블루박스 제작 과정에서는 잡스가 전에 만들었던 주파수 계수기가 요긴하게 쓰였어요. 요긴할 요, 긴할 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
마침내 워즈니악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어디든지 공짜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둘의 첫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국제전화 한번 써보자. 워즈니악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아, 저는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데 용건이 있어 교황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용건, 쓸 용, 물건 건, 볼 일,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말. 지금 바티칸은 새벽 3시 50분이라 교황님은 주무십니다. 네, 그럼 깨어나실 때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공짜 전화로 천연덕스럽게 통화를 마친 두 사람은 배꼽이 빠져라 웃음을 터뜨렸어요. 블루박스 사건으로 두 명의 스티브는 히피들 사이에서 유명인사로 떠올랐어요. 유명인사, 이슬류, 이름명, 사람인, 선비사.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활동이 많은 사람. 소문을 듣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형은 본체를 만들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잡스는 워즈니악이 핵심 기술을 만드는 동안 제품 구성과 포장, 가격 등을 결정하고 대학 기숙사를 중심으로 배달을 다녔어요. 부품값으로 $40가 들어간 블루박스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50에 내놓았는데 순식간에 100개가 넘게 팔렸어요. 장난감으로 시작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아무래도 불법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철모르던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이 애플사의 시초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확신, 굳을확, 믿을신,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 잡스는 리드 대학교에 진학했으나 흥미를 못 느꼈어요. 결국 한 학기만 마치고 중퇴한 뒤 사과 농장에서 히피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유분방한 기질이 더욱 강해졌어요. 어느 날 한 줄의 구인 광고가 잡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구인 광고, 구할 구, 사람인, 넓을 광, 고할 고.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널리 알리는 일. 즐기면서 돈 버는 곳.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의 광고였어요. 잡스는 무작정 이 회사로 달려갔는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경비원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턱수염은 더부룩하며 슬리퍼 차림인 그를 면접 시험실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면접, 난면, 접할 접,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능력, 행실 따위를 살피는 것. 날 취직시켜주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어요. 잡스는 회사 로비에 버티고 앉아서 계속 떼를 썼어요. 참다 못한 경비원이 경찰을 부른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잡스는 막무가내였어요. 경비원은 결국 잡스를 면접실로 안내했어요. 잡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실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던 것 말고도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평소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잡스는 그 무렵 한 가지 과일 외에는 다른 음식을 일체 먹지 않았어요. 채식주의, 나물채, 먹을식, 주인주, 오를의, 고기류를 피하고 식물성 음식만 먹는 게 좋다고 믿는 태도. 과일만 먹으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지요. 심지어 샤워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어요.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 잡스는 워낙 고집불통이라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고집불통, 구들코, 잡을집, 안일불, 통할통. 이게 무슨 냄새지? 시험관들은 잡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자, 면접 진행하세요. 회사 창업자인 부시넬 사장이 시험관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잡스는 겨우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잡스는 성격도 괴팍해서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반대에도 사장은 그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고집이 세서 문제지만 일은 똑부러지게 할 친구야. 부시넬 사장은 특별히 잡스를 밤에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밤에 혼자 일하면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으니까요. 잡스는 복잡한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의 신선한 매력을 느꼈어요. 얼마 후 사장은 잡스에게 새로운 게임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겼어요. 설계, 베풀설, 셀계, 계획을 세워 도면 따위로 만드는 것. 그러자 잡스는 이미 아타리가 내놓은 게임에 푹 빠져있던 워즈니악에 연락했어요. 워즈니악은 실컷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말에 당장 회사로 달려왔어요. 회사, 모일회, 모일사, 돈을 벌 목적으로 모인 다양한 조직체. 게임은 마음대로 해. 대신 형이 나 좀 도와줘. 잡스는 2, 3개월 안에 게임 설계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워즈니악의 도움으로 4일 만에 일을 마쳤어요.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게임이 바로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1975년 1월, 한 장의 사진이 수많은 컴퓨터 동호회 회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가 탄생한 거예요. 최초, 가장 처음 초, 어떤 일이나 현상의 맨 처음을 뜻하는 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당시 휴레패커드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개발하고 있던 워즈니악은 자신의 실력으로 알테어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부품값은 한 달치 방세보다 비쌌어요. 그는 어렵사리 똑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동호회 회원들에게 발표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반응, 돌이킬 반, 응할 응. 자극에 대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은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지요. 사실 회로기판에 수십 개의 칩이 꽂혀 있는 알테어는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 외에는 큰 장점이 없었어요. 워즈니악은 다시 키보드와 모니터를 갖춘 새로운 컴퓨터를 설계했고, 잡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중요한 부품을 구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1976년 4월, 마침내 애플 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컴퓨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두 명의 스티브는 서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워즈니악은 처음부터 컴퓨터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난 내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잡스는 달랐어요. 이 설계도로 컴퓨터를 만들어 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직접 만들면 충분히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 상업적, 장사상, 관역적, 상품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워즈니악의 컴퓨터가 지닌 가치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던 잡스는 아예 회사를 차리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워즈니악은 자신이 개발한 계산기를 팔고 잡스는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아서 작은 사무실을 얻은 다음 마침내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어요. 창업, 비롯할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컴퓨터 동호회에 애플 1 100대를 팔기도 하고 6,000달러짜리 수표를 받은 것이 애플 컴퓨터가 올린 최초의 수입이었지요. 그때 21살의 청년 사업가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해. 1977년 드디어 애플2가 탄생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덩치 큰 계산기에 불과했던 컴퓨터가 남녀노소 누구나 집에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활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남녀노소, 사내남, 여자녀, 불글로, 젊을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 애플2는 전 세계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결실의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일일이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컴퓨터를 쓸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일반 사용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을 전문가한테 붙여서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듣게 해야 돼. 고충, 쓸고, 속마음, 충, 괴로운 심정이나 어려운 사정을 가리키는 말. 잡스는 시장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감각으로 이제껏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시골 농부를 개발 과정에 참여시켰어요. 그 농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우스랍니다.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이 세상의 첫 선을 보였어요. 잡스는 수많은 청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폰으로 한 커피숍을 검색한 다음 전화를 걸었어요. 스타벅스죠? 지금 카페라떼 4,000잔을 주문될까요? 예? 4,000잔이나요? 죄송합니다. 장난 전화였어요. 잡스가 통화를 마치자 장내의 폭소가 터졌어요. 애플이 이때 세계 최초로 만든 스마트폰을 아이폰이라고 해요. 주머니 속 컴퓨터로 불리는 아이폰은 약 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세계적인 상품이에요. 애용, 사랑해, 쓸용, 아주 좋아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주 사용함.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제품은 그냥 쓰레기다. 이것은 잡스의 원칙이고 철저한 경영 철학이에요. 결국 그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 제품의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과, 볼간, 진할과,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강 보아 넘김. 덕분에 애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 떠올랐고, 잡스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하여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까지 가장 창조적인 경영자의 모델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덜체, 옛구, 편포, 세신, 재구, 포신. 묵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펼치라는 뜻으로 지나간 일에 얽매여 마음을 괴롭히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재구포신. 재구포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춘추좌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느 해 겨울 중국 노나라에 혜성이 나타났어요.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 혜성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어요. 노나라 신하들은 다들 불안에 떨며 왕에게 달려갔어요. 혜성의 꼬리가 은하수에까지 미쳤으니 이는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조짐이 분명합니다. 재앙이라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노나라 왕은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었어요. 하지만 다들 불안해할 뿐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재상 신수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혜성의 모양이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는 것처럼 생겼으니 이는 낡은 것은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신수는 불길한 징조를 변화의 징조로 보았던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거나 익숙할 수는 있어도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즉, 재구포시는 예상 밖의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으라는 뜻이랍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먼저선, 볼견, 어조사지, 밝을명, 선견지명. 먼저 앞으로의 일을 내다본다는 뜻으로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지 말고 먼 앞날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선견지명. 선견지명은 장래를 미리 예측하는 날카로운 견식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책 후한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한나라는 흉노족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흉노족 왕은 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군사들을 몰아 직접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처음부터 흉노족에는 불리했어요. 한나라 군대의 숫자가 워낙 많았거든요. 우리 흉노는 용맹한 부족이다. 싸우지 않는 병사는 내 손으로 죽이겠다. 흉노족 왕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전쟁터로 나가 결국 군대는 전멸했고 왕도 목숨을 잃었어요. 이때 왕에게는 14세의 일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일제는 싸워봤자 흉노족이 이길 가망은 없다고 보고 부하들을 이끌고 한나라에 항복했어요.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후 일제는 한나라 황제의 궁궐에서 말을 돌보며 살았어요. 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앞날을 내다본 왕자의 선택으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서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견지명은 때에 따라서 무모한 용기보다 훗날을 기약하는 게 낫다는 교훈이 담긴 고사성어랍니다.